미술사에서 위작 스캔들만큼이나 뜨거운 문제, 최악의 표절 사건들. 그림을 사는 척 그대로 따라 그려서 심지어는 그걸 그대로 해넣어 팝니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미술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작품 풀바지의 콘서트라는 그림도 짜집기 하고 있습니다. 모방과 창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께 미술계 위작 스캔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술사에서 위작 스캔들만큼이나 뜨거운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작은 그래도 몰래 그 작가인 척 그렸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살아있는 작가의 눈앞에서 그 작가의 서명까지 똑같이 따라 베껴 그린 사건입니다. 르네상스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도 당하고 막장 드라마의 원조 호가스도 당했던 최고의 화가들에게서 일어난 최악의 표절 사건들, 그리고 표절범을 벌 주기 위해 벌인 재판 끝에 돌아온 어처구니 없는 판결. 지금 들으면 모든 창작자들이 뒷목을 잡을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 엄청난 사건들의 내막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께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예술계의 거장 피카소가 했다고 알려진 말인데요. 좋은 작가는 베끼지만 위대한 작가는 훔친다. 위대한 작가는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많이 보고 모방하며 성장하고 결국엔 그걸 뛰어넘는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명언은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인용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마저 피카소의 명언으로 알고 있던 이 말이 사실은 피카소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출처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T.S. 엘리엇이나 러시아 출신 천재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명언의 시초가 불분명한 것만큼이나 과거 예술사에서 모방에 대한 경계가 매우 불분명했습니다. 현재는 표절과 오마주, 패러디의 경계를 다투면서 억 단위 소송이 벌어지는 일도 자주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술 저작권이 없던 과거에는 표절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미술사에서 최초로 표절 문제가 법적으로 거론된 것은 바로 16세기 초 베네치아에서였습니다. 소송을 건 인물은 당대 최고의 인기화가 알브레히트 듀러였는데요. 듀러는 미술사 최초로 브랜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개념의 미술 시장을 연 미술사에서 손꼽히는 선지자적인 인물인데요. 듀러가 활동하던 당시에 미술은 오늘날의 영상 산업만큼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미술 작품이 너무 비싸서 소유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듀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읽고 판화 기술을 미술에 적용, 복제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가격이 비싼 미술 작품을 판화로 얼마든지 찍어내면서 박리담의 미술 시장을 연 거죠. 게다가 동시대 판화가들이 기존에 유행하던 성모 마리아나 성인의 이야기를 담은 판화를 찍어낼 때 듀러는 차별화 전략을 펼칩니다. 당시 종말론이 유행하자 종말론을 담은 판화를 만든 겁니다. 1498년 듀러가 목판으로 제작한 묵시록의 네 기사라는 작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담긴 내용을 그린 것인데요. 그림 속에 다양한 기사들이 보이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화살을 든 기사가 있는데요. 정복을 의미하고 있고 그 옆에 칼을 든 기사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든 기사가 가운데 눈을 끄는데요. 그 기사는 기근,
또는 뭐 질병까지 상징할 수도 있고, 저울을 보니까 요즘 우리가 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그리고 맨 왼쪽 아래에 해골의 기사가 있는데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봉인이 열리고 대역병과 전쟁, 인플레이션, 기근을 상징하는 죽음의 기사가 세상에 내려오고 있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요. 바로 가장 아래에 있는 마크입니다. 이 마크는 그의 이름 앞글자 A와 D를 따서 만든 듀로 공방의 트레이드 마크인데요. 듀로는 자신의 공방에서 나온 모든 판화에 이 마크를 붙입니다. 미술사에서 최초로 브랜드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한 독창적인 주제의 그림과 그 그림의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까지 붙이니 그림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듀러는 이 판화로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1505년 인기화가 듀러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화들짝 놀란 듀러는 그 길로 베네치아로 달려갑니다. 그 편지에 쓰인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베네치아에서 표절한 가짜 듀러의 판화가 마구잡이로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편지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에 도착한 듀러가 보게 된 판화를 한번 볼까요? 성모의 아버지 요아킴이 재물을 바치려는 장면을 그린 판화인데요. 하나는 듀러 공방에서 만든 오리지널 작품, 다른 하나는 베네치아에서 만든 가짜입니다. 어떤 게 진짜 듀러의 작품일까요? 바로 왼쪽이 듀러의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른쪽은 선이 경직되어 있고 세부도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명암의 차이도 미묘함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뜻 보면 정말 티가 안 날 정도로 잘 베꼈죠. 심지어는 표절한 판화에 듀러의 트레이드 마크까지 그대로 복제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담하게 남의 작품을 베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런 짓을 벌인 건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는 판화가였습니다. 그는 당시 잘 나가던 듀러의 유명 작품을 베낀 그림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했죠. 사실 라이몬디는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작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또 다른 판화가 있는데요. 바로 16개의 최후에 관한 판화라는 제목의 판화집을 제작해 판매한 것인데요. 돈이 되니까 성행위를 담은 포르노그래피 판화를 만든 겁니다. 결국 라이몬디는 이런 저질 작품을 만들다가 구속되는데요. 그는 정말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했던 그런 작가죠. 수많은 판화를 그대로 복제해서 베끼고 마크까지 그려서 완벽하게 듀로 공방 그림을 표절해서 팔았던 판화가 라이몬디. 이외에도 듀로의 많은 작품을 그대로 베낀 작품들이 베네치아에 퍼지고 있었죠. 이런 작품들이 한둘이 아니고 계속 쏟아지는 걸 본 듀러는 결국 라이몬디를 고소합니다. 베네치아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죠. 미술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표절 재판이었습니다. 듀러와의 표절 재판 후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네치아 정부는 라이몬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림에서 사인만 빼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표절을 한 라이몬디에게 유리한 편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듀러에게는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 자랑스러워하라 라는 말을 하죠. 독일로 돌아간 듀러는 표절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1511년에 성모 마리아의 일생이란 작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자 듀러는 그걸 가지고 황제에게 달려갑니다. 듀러의 SOS를 받은 황제는 듀러의 작품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없다라는 독점 권한을 인정해 줍니다. 이후 듀러의 판화 표지가 확 달라지는데요. 아예 표절하지 말란 살벌한 경고문을 박아 넣는 겁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두려워하라.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누구도 내 판화를 찍어내거나 조잡한 모방품을 만들어 팔 수 없다. 내가 이 권리를 영광스러운 황제 막시밀리안에게서 받았음을 모르는가? 그러라. 만일 그대가 악의와 탐욕으로 이를 어기게 된다면 그대의 재산이 압수될 뿐만 아니라 그대의 몸도 안전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라. 베네치아의 표절 소송에서는 소득이 없었지만 황제의 힘을 등에 업고 저작권 방어에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재판 이후 라이몬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베네치아의 인기가 좀 껄끄러웠는지 장소를 옮깁니다. 교황의 도시이자 카톨릭의 수도 로마로 간 것인데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네, 또 다른 작가의 작품을 뵙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표절해서 판화로 만든 건데요. 왼쪽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카시나 전투, 오른쪽은 라이몬드가 표절한 작품입니다. 왼쪽에서 세 남자의 모습만 딱 따오면 거의 같은 그림이죠. 다비드상을 만들고 직후 피렌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의 한 벽면에 엄청나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바로 카시나 전투고요. 참고로 그 맞은편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배틀 오브 앙기아리 전투를 그려갖고 그야말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맞대결이 벌어졌던 미술사의 전무후무한 결투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판화로만 전해오는데요. 요건 어떻게 된 거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아리스톨레 다 상갈로라는 제자가 드로잉으로 그렸던 거고요. 그거를 그 당시 판화가가 찍어놨는데 미켈란젤로의 원작은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도리어 이 판화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로마에서 라이몬디와 손잡고 협업을 한 작가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 중 하나인 라파엘로였는데요. 대가들의 그림을 그대로 따라한 라이몬디의 모방 능력에 반했는지 라파엘로 자신의 작품을 판화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을 이 작가에게 부탁한 겁니다. 함께했던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룬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파리스가 새 여신 앞에서 사과를 건네주고 있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 역시 원본은 사라진 채 라이몬디의 복제 작품만 남아있죠. 라이몬디는 소송 이후 베네치아는 떠났지만 오히려 더 큰 시장에 가서 더 많은 작품을 베껴 팔았던 겁니다. 미술사에서 표절 때문에 괴로워했던 대표적인 작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웹툰의 시초! 영국식 유머와 비판, 정치 풍자 등을 그림 속에 담아냈던 화가 윌리엄 호가스입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았던 호가스 연작 기억하시나요?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담은 연작 판화를 제작하고 그 시대에 없던 판화 구독 시스템까지 만들어 대박을 친 화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미술 그어드립니다. 세 번째 편을 보시면 됩니다. 호가스 연작 어느 창녀의 일대기의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작품을 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다시 판화로 제작해 팔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호가스는 작품을 먼저 유화로 선 공개한 다음에 정기 구독을 신청하면 그것을 판화로 제작해 배달해주는 사업을 벌였죠. 강큰 표절범들은 그림을 사는 척 호가스의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암기를 해서 그대로 따라 그려서 해적판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가스가 완성했던 그림은 왼쪽인 겁니다. 보시면 약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슷한데 주인공의 얼굴이라든지 여러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은 되게 어색하죠. 아마 이 정도가 당시 표절범이 기억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최대치였나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돈 주고 사려면 몇십만 원인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게 몇만 원이었던 거죠. 같은 내용이면 사람들은 당연히 싼 걸 사려고 했겠죠.
게다가 호가스의 작품이 도용된 건 파나에서뿐만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표절한 것도 모자라 그걸 그대로 부채에 넣어 팝니다. 부채 앞에 그림 3장, 부채 뒤에 3장, 총 6장의 시리즈가 딱 들어가는 부채였죠. 요즘으로 치면 굿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가스도 이 표절범들에게서 자기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인데요. 호가스의 전시가 영국에서 열렸는데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이 보고되었습니다. 탕하의 일대기 4번째의 그림 중에서 그의 조광지처 같은 옛 여인 사라 영이 붙잡혀가는 토음을 구해주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의 그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사라 영의 머리 부분에 원래는 또 다른 그림 디테일이 있었던 거죠.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보고 해적판을 그리려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최종 판매하는 그림과 다른 선공개 그림을 보여준 거죠. 호가스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절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호가스는 결국 정치계 친구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 호가스법을 제정한 겁니다. 1734년부터 법안을 준비하고 1735년 드디어 이 법이 의회에 통과됩니다.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법안이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인정받는 모든 지적 재산권의 시작이 바로 호가스였던 겁니다. 1731년 어느 참여의 일대기가 성공한 이후 사람들은 눈이 빠지게 호가스의 후속작을 기다리는데요. 호가스의 다음 작품 탕하의 일대기는 무려 4년 후인 1735년에 발표됩니다. 사실 호가스는 1735년 이전에 이 작품을 그렸지만 저작권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자 그제서야 판매를 시작한 거죠. 만약 원작이 없고 복제본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미술사에는 그런 일이 꽤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만화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미술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만큼 세상을 모순되게 그린 작품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남자들은 옷을 입고 그 앞에 있는 여자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당시엔 매출을 상징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라이몬디가 복제한 라파엘로의 작품 파리스의 심판에서 온 겁니다. 하나를 보시면 오른쪽에 똑같은 자세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마네는 이 판화 작품을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로의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라이몬디 버전의 판화였습니다. 어쩌면 라이몬디 덕분에 마네는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한편 마네는 이 그림에서 16세기 초 베네치아에서 그려진 풀바디의 콘서트라는 그림도 이용합니다. 벌거벗은 여성이나 자연 풍경은 바로 이 그림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이렇게 보면 마네는 하나만 베낀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베껴서 짜집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네를 표절했다고 보기보다는 전통적 모티브를 이용해 당시 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만의 독창성에 더 무게를 주는 건데요. 어쩌면 모방과 창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어렵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의 미술가. 그런데 그가 위조금으로 작가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깜쪽 같은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서 땅에 파묻어서 원작을 보관해두고 베껴 그린 그림을 돌려주기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까지 속여 넘겨 세계를 놀라게 했던 또 다른 위조범.
그 대담한 위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석을 갈아 만든 물감 세월의 흔적인 균열 오븐에 넣고 구워서 그들의 놀라운 위조 스캔들의 진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를 막론하고 신문이나 뉴스에 등장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모두 집중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스캔들인데요. 미술사에도 역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세 개의 스캔들이 존재합니다. 미술계의 다양한 스캔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위조인데요. 어떤 작가의 작품이냐에 따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미술 시장이니만큼 작품의 가격을 올리기에 범죄인 위조에까지 손을 댄 인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조 스캔들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술가도 연루돼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등장하는 그 인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다비드, 피에타,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작들을 탄생시킨 미켈란젤로. 하지만 그가 위조범으로 작가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유럽을 놀라게 했던 젊은 위조범 미켈란젤로. 그의 놀라운 위조 스캔들의 진실, 미술 읽어드린다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496년 21살의 무명 미술가 미켈란젤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잠자는 에로스상이라는 조각상이었는데요. 잠자는 에로스, 잠자는 큐피드라고 불러도 좋겠네요. 그가 만든 작품은 곧 미술품 거래업자에게 팔렸고 최종적으로 그의 작품을 구입한 사람은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조카이자 추기경이었던 라파엘레 리아리오였습니다. 그가 작품을 샀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대 작품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미켈란젤로가 만든 고대 로마 조각상의 위조품이었던 겁니다. 지금 미켈란젤로가 만든 위작은 남아있지 않지만 작품의 주제를 미뤄봤을 때 이런 조각상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깜쪽 같은 위조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조각품을 완성한 후 땅에 파묻어서 오래되어 보이는 효과까지 냈다고 합니다. 훌륭한 작품성에 효과까지 더해 로마 골동품 수집가였던 라파엘레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의 위조품에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의 위조품은 영영 들키지 않았을까요? 아직 무명인 젊은 위조범 미켈란젤로는 결국 꼬리를 밟히게 됩니다. 위조품을 산 것을 알게 된 추기경은 당연히 화가 나서 만든 작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젊은 미술가였던 거예요. 위조품이긴 했지만 너무나 잘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기경은 이 젊은 위조범에게 진짜 자신의 작품을 맡깁니다. 그 작품이 바로 술의 신 바쿠스상인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미켈란젤로는 그 이후 미술가로서의 명성을 쌓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위조범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기록에 의하면 추기경이 위조품 작가를 찾았을 때 이미 미켈란젤로가 너무 유명해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진실은 하나, 젊은 미켈란젤로가 위조범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조르조 마자리라는 동시대 미술사가가 쓴 미술가 열전이라는 책에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위조 활동이 잘 담겨 있는데요. 잠깐 그 기록을 보실까요? 고대 거장의 드로잉을 얼마나 완벽하게 베껴 그렸는지 도저히 원작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세월의 흔적을 입히기 위해 종이를 연기에 쏘여 바른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원작을 보관해두고 대신 베껴 그린 그림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위조범으로 미켈란젤로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원작을 그대로 베껴 그린 후 주인에게 돌려줘도 몰랐다는 거죠. 참고로 만약에 그 위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걸 알았다면 아마 지금 더 비싸게 팔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출판된 책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렸을 정도니 당연히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었겠죠. 미켈란젤로가 위조범으로 얼마나 활약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하면 떠오르는 대표 조각인 이 작품 아시나요? 현재는 이탈리아 바티칸에서 만날 수 있는 위대한 조각품 피에타인데요. 대리석 조각 작품으로서의 예술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작품에는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가 두른 띠에 쓰여있는 글씨, 미켈란젤로의 이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켈란젤로 피렌체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있죠. 이 띠에 이름을 쓴 이유 무엇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그의 경쟁자가 만든 것으로 생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서명을 새겼다고 하는데요.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작으로 이름을 알렸던 미켈란젤로이다 보니 위작 논란을 피하고자 이건 진짜 내가 만든 정통 작품이다 하고 이름을 새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진실은 미켈란젤로만 알고 있지만 위대한 미술가로만 알고 있던 그의 새로운 면모가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놀라게 했던 위조범 미켈란젤로가 있다면 1945년에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위조범 반 메헤렌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담한 위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몇 편의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을 정도고요. 2008년에는 BBC에서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위조 스캔들의 주인공 반 메헤렌, 그가 위조했던 작품은 무엇이고 대체 누굴 속여서 팔았을까요? 그가 속였던 대상은 무려 2차 세계대전 시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헤르만 괴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괴링의 아내가 거처하던 성에서 하나의 작품이 발견됐는데요. 가늠한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괴링은 이 작품을 네덜란드의 국민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이라고 알고 샀던 것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이 작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베르메르가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비싸게 작품을 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이 작가가 누군지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 중 하나로 꼽히는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화가가 바로 베르메르입니다. 베르메르의 이 대표작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는 듯 바라보는 이 신비로운 그림은 찰나의 아름다움을 정말 아련하게 잘 담아낸 명작인데요. 다양한 명암, 색재의 풍부함은 어느 화가도 따라갈 수 없는 베르메르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영화로 이 그림을 똑같이 재현해 봤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 빛의 미묘함이라든지 명암의 변화, 특히 입술과 진주 귀걸이의 하이라이트가 그림 쪽에서 더 빛나지 않습니까? 현대 기술이 이 화가의 그림을 못 당할 정도인 거죠. 화가는 피부, 직물, 그리고 보석에서 빛이 나는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소녀의 귀에서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는 맑고 투명한 빛의 효과를 사용해서 그림 전체에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반짝거리는 듯한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프랭틀레라고 부르는 일종의 점묘법인데요. 작은 점들을 얇게 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면 프랭틀레 점들은 그림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화가가 묘사하고자 하는 이미지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점들이 모두 구분이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베르메르가 자신의 하녀를 그린 것을 표현하지만
그 정체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물의 초상화적 특징이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초상화적 디테일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동양의 미인도처럼 작가 자신이 이상적인 여인을 상상하면서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베르메르는 정말 유명하지만 신비에 쌓인 작가인데요. 사는 동안 남긴 작품이 단 35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 역시 미스테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죽은 후에 200여 년 동안 완벽히 잊혀졌다가 19세기 미술사학자들에 의해서 재발견된 신비로운 작가인 거죠. 그리고 유명해진 와중에 나치의 픽을 받게 된 겁니다. 나치는 전쟁 기간 동안 유럽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약탈한 걸로 유명한데요. 나치 장교 중 한 명이 몰수했던 미술품들 중 베르메르의 작품인 천문학자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히틀러 비서에게 편지를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봉안 보고서는 총통 가깝게 큰 기쁨을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기쁜 마음으로 총통 각각해서 전에 언급했던 델프트의 얀 베르메르의 그림이 로스차일드가에서 몰수한 작품들 사이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화가의 작품이 나치 독일에서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치의 장교인 괴링도 그의 작품을 개인적으로 사들였던 거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미술품을 팔아버린 그 인물이 누구인지 민족의 배신자를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거죠. 결국 괴링에게 그림을 판 간악한 미술상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반 메헤렌이었죠. 하지만 재판에 나온 그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신이 판 작품이 베르메르의 작품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린 위조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조품이라기에 베르메르의 화풍을 그대로 담아낸 너무 잘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실제 그가 그렸던 베르메르의 위작은 하나가 아니었는데요. 그가 그린 작품을 하나 더 볼까요? 여기서 하나는 실제 베르메르가 그린 작품, 다른 하나는 반 메헤렌이 그린 위작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진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여성 그림이 가짜입니다. 정말 같은 분위기의 그림인데요. 위조본 반 메헤렌은 화풍뿐 아니라 오래된 그림임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그림에 접목했는데요. 17세기 당시 베르메르가 사용했을 오래된 물감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푸른색은 울트라마린을 썼는데 이 물감은 라피스 라줄리라고 하는 일종의 보석을 갈아 만든 물감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고 캔버스 위에 세월의 흔적인 균열, 크랙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림을 아주 두툼하게 그린 다음 오븐에 넣고 구워서 물감층에 균열을 낸 거죠. 정말 엄청나게 연구해서 위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반 메헤렌이 위작을 그리게 된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원래 미술상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그게 팔리지 않으니 세상에 대한 불만과 복수심으로 위작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엄청나게 잘 팔려서 그는 당시 암스테르담에 집이 50채가 넘게 있는 그야말로 부동산 재벌까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직접 그렸다고 해도 재판에서 사람들이 위작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위조본 반 메헤렌은 결국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작을 직접 그리는 과정을 공개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야 놀랍지만 그가 진짜
위작을 그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조범 반 메헤렌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치에게 그림을 판 민족의 배신자에서 나치를 속여 비싼 돈을 받고 그림을 판 국민의 영웅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술사학자들의 직업적 고통이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단순히 눈으로 감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감정이라고 해서 특수 촬영과 재료 분석을 통해 정교하게 검증을 하는데요. 그런데 미술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진짜 골치 아픈 문제는 진짜와 가짜 사이에 못 그린 화가의 작품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도 모든 작품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A급이 아닌 B급의 작품도 남기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계에 있는 B급 작품을 알아보는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베르메르의 작품 중 남아있는 작품 수는 35점이라고 했는데 미술사학계의 관심은 어떤 작품이 그의 36번째 작품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2004년 베르메르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작품 하나가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높이 25cm, 폭이 20cm, 정말 작은 작품인데요. 이게 진짜라면 36번째 베르메르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을 가짜로 봤지만 복원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완벽히 베르메르로 봤습니다. 미술사학자와 복원 전문가들의 입장이 서로 갈린 것이죠. 자세히 보면 정말 좀 못 그린 부분도 보입니다. 어깨에 두른 쇼홀은 베르메르가 그렸다고 보기엔 너무 둔해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베르메르인데 그림 실력은 베르메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 그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면 베르메르가 깜빡 졸다가 그린 실수한 작품일까요? 어쨌든 2004년 이 작품이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작품을 진짜 베르메르 작품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된 경매가는 3천만 불, 약 350억 원이었고요. 추정가를 크게 넘어서는 상당히 높은 경매가였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이 원체 귀하다 보니 모호한 작품까지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된 거죠. 실제로 이 작품은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경매에 출품된 작품으로는 80년 만에 나온 거고요. 앞으로 베르메르의 작품이 경매에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니면 못 그린 베르메르일까요? 미스테리한 미술의 세계 정말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는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림을 배우겠다는 작가들로 수두룩하게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신흥 구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대저택까지. 그런데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이 그림을 그린 이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결국 잘 나가던 그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정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미술사를 보면 정말 다양한 예술가의 삶의 유형이 있는데요. 살아생전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한 미술가, 살아생전엔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야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된 미술가, 그리고 아주 드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지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며 쓸쓸한 인생 말년을 보낸 미술가.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오늘 소개할 화가입니다. 인생 최고의 명작을 그렸지만 바로 그 작품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된 화가인데요. 먼저 그 문제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세계 초상화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덜란드의 국보 중 국보로 손꼽히며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의 한가운데 걸려있는 작품 야간 순찰대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네덜란드의 국민 화가로 손꼽히는 빛의 거장 렘브란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천재 화가로 불렸던 렘브란트. 그는 1642년 36살 나이에 이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최고 명작으로 불리는 이 그림을 그린 이후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구한 렘브란트의 인생사, 오늘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 놀라운 스토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 바로 렘브란트의 집인데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대저택입니다. 네덜란드 신흥 부호천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대저택을 렘브란트가 구매한 건 1639년 1월 5일, 그의 나이 33살 때였죠. 당시 렘브란트가 산 집의 가격은 무려 1만 3천 길더. 이 시기에 암스테르담 평균 주택 가격이 1200길더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가 산 집이 얼마나 초호화 주택이었는지 잘 알겠죠. 하지만 이 초호화 주택을 구매하는 일 정도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이미 그는 스타 작가로 네덜란드 전역의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렘브란트에게는 한 점당 500길더, 평균 집값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고가의 초상화 주문들이 밀려 있었고요. 그의 판화는 100길더씩 판매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 100길더 판화인데요. 100길더는 당시 노동자의 4달치 월급에 준할 정도였는데요. 웬만한 작가들의 유아 한정값이었습니다. 판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 명암의 대조, 유려한 선, 아마 그 작품성 때문에 유아 작품 가격으로 거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마구 찍어낼 수 있는 판화 한 점이 그 정도로 비싼 가격에 팔렸던 거죠. 게다가 연간 100길더씩 수강료를 내더라도 렘브란트에게 그림을 배우는 예비 작가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의 연간 소득은 3,000길더 이상이었습니다. 연간 소득으로 보면 집 2채 정도는 매해 사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거죠. 1647년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무려 4만 길더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림 실력으로 성공한 엄청난 재력가였던 거죠. 당시 그가 스스로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볼까요? 31살 때의 모습을 그린 선술집의 방탕아라는 작품인데요. 탕자가 매운물에서 방탕하게 노는 장면을 그리면서 자신은 탕자로, 부인 사스키아는 작부로 출연시킨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한 그의 모습에서 약간의 오만함까지 느껴지죠. 또 하나의 그림은 1940년에 그려진 자화상인데요. 이 그림에서 역시 암스테르담 최고의 작가로서 전성기를 누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렘브란트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에 멋진 모자를 쓰고 연극배우 같은 옷을 입으면서 높은 데서 내려보는 그의 눈길에는 성공한 화가의 자신감이 당당히 들어가 있고요. 손 아래에는 그의 이름 렘브란트가 일종의 브랜드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의 실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해부학 수업을 주제로 렘브란트와 네덜란드의 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당시 다른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이 수업 장면이 너무 합성 같지 않으세요? 학생 모두가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얼굴을 남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듯 하는데요. 아마 화가가 개별적으로 그린 후 그것을 한 곳에 모아놓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단조롭고 어색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해부학 수업은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수업에 집중하고 있죠. 집중만 하는 건 아니고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도 그려서 각자에게 스토리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죽어있는 시신의 그 핏기 없는 모습까지 정말 생생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당시 화가들처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따로 그린 다음 이것을 모아 지금처럼 그렸을 텐데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주제로 묶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 빛을 쓰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그림의 어느 곳을 주목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그림을 26살에 그렸다는 겁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다른 초상화 화가들이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카메라 감독님은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렘브란트 라이팅 혹시 아시나요? 인물을 잡아낼 때 가장 표준적으로 쓰는 조명 기법입니다. 약간 45도 위에서 조명을 주게 되면 얼굴의 절반은 빛에 노출이 되고 그림자가 코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게 특징적인 렘브란트 라이팅인데요. 전체적 형태를 입체감 있게 하면서 얼굴의 특징을 잘 담아내는 그런 조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을 그린 작품들을 한번 보자면 바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린 그의 자화상인데요. 이때 이미 그는 렘브란트 라이팅이라는 조명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계속해서 요즘으로 치면 셀카 찍듯이 자기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화상을 놓고 보시면 렘브란트의 특유의 조명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역광을 주기도 하고 정면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다양한 각도로 실험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셀카를 미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조명법을 실험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의뢰받았던 그림이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그림 야간 순찰대였습니다. 이 그림의 원제는 프란스 반닝콩크 대장의 민병대 집단 초상화인데요. 제목 그대로 민병대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총 16명이 100길더씩의 돈을 모아서 그림을 의뢰한 1600길더짜리 대작이었죠. 지금 이 건물은 렘브란트의 야간 순찰대가 걸려 있었던 이 부대의 본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호텔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1715년에 시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림의 상당 부분이 좀 잘려나가게 됐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민병대는 평상시에는 생업에 전념하다가 국가에 큰일이 생기면 전투에 참가해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병대는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이 있는 집단이었죠. 그리고 민병대는 자신들의 집단 그림을 상당히 많이 의뢰했는데요. 현재도 이 같은 민병대의 단체 초상화가 대략 57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작을 암스테르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화가 렘브란트에게 의뢰할 수 있었던 거죠. 야간 순찰대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만큼 그림의 예술성 역시 정말 뛰어납니다. 저에게 초상화 중에 명작을 꼽으라면 저는 이 그림을 꼭 꼽는데요. 인물 모두가 살아 숨쉬는 듯 활동적으로 보이죠. 외국에서 국빈이와 환영하기 위한 퍼레이드로 나가기 위해 부대원들이 정말 모두 분주히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담은 그림인데요. 깃발을 꺼내고 머스켓 총을 만지거나 북을 치고 있는 등 소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무기나 갑옷 역시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보이게 그려졌습니다. 야간 순찰대는 영어로는 나이트 와치, 야경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야경을 그린 그림이라고 알려있지만 사실은 낮 그림입니다. 이게 그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니스칠을 하게 되는데 이거 바니싱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작품의 빛이 바래면서 점점 어두워졌고 그래서 밤을 그린 그림처럼 됐는데요. 2019년부터 아주 정교한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좀 가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라이크스뮤지엄에 가서 이 그림을 보려고 했는데 복원 과정에 있어갖고 전시가 안 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낙담을 할 텐데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박물관 측은 이 작품을 복원센터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다 작업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하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요. 특히 AI를 통해 원래의 모습까지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렘브란트의 집단 초상화의 모든 디테일이 더 살아나게 되고 렘브란트의 빛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특히 이것이 그의 강렬한 연극적 조명 효과에 의해서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으로도 초상화적으로도 뛰어난 이 그림이 완성된 후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렘브란트가 아닌 다른 화가가 의뢰받아 그린 민병대 그림을 볼까요? 렘브란트 그림과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누군가만 돋보이게 빛이 쓰이지 않고 골고루 얼굴을 그린 것이 눈에 잘 들어오죠. 그림 속 모든 인물들은 그림을 잘라 누구 한 명만 봐도 각각의 초상화처럼 보이도록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n분의 1로 나눌 수 있는 구도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걸 단칼에 목을 벨 수 있는 구도라고도 하는데요. 똑같이 서 있고 똑같은 구도이기 때문에 아주 단조로운 걸 약간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민병대 그림, 야간 수찰대는 당시 일반적인 그림의 모습과는 완전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부각되게 그려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게 보면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규율이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렘브란트는 엄격한 규율보다는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시민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당시 네덜란드를 지키고 있던 강력한 그룹이었던 민병대들로부터 렘브란트는 점점 악평을 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도 렘브란트는 자신만의 작품성을 고집하면서 점차 대중의 취향과 멀어지게 됐고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철학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그림을 그린다고 화가 렘브란트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것이었죠. 특히 그의 자유분방한 붓터치도 물감이 똥물처럼 흘려내린다 라고까지 하며 혹평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당시 평론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론가들을 조롱했던 그림도 그리는데요. 거만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 옆에 몰려든 사람들이 잘 보이시죠? 평론가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 아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론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당시 화가들이겠죠. 그런데 그 옆에 가장 눈에 띄는 한 남자,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큰 일을 보는 모습인데요. 평론가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종이를 닦고 있는데 그 종이가 뭘까요? 평론가들의 글을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최고의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명성은 점점 떨어졌고요. 당연히 그림 의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야간 수찰대라는 그림을 발표한 이후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달라지게 된 겁니다. 화가로서의 평판이 점점 좋지 않았던 렘브란트, 줄어드는 작품물에 떨어지는 그림 가격, 전부 그를 궁핍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투자까지 실패해버립니다. 33살에 렘브란트가 엄청 비싼 대저택을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렘브란트가 한 번에 완벽하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출을 끼고 샀던 것이죠. 렘브란트가 집을 인수할 때 지불한 값은 집값의 4분의 1 정도였는데요. 나머지 잔금은 연리 5%로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수입을 보면 사실 집값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림을 계속 잘 팔았을 때 얘기잖아요. 그림 주문이 뚝 끊기자 당연히 이 저택 비용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1653년부터는 잔금 상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에서 가장 잘 나가던 화가 렘브란트는 1656년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살 때는 13,000길더였던 집이 팔 때는 그 값도 다 받지 못한 채 11,000길더에 팔렸습니다. 문제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 이후 일종의 신용불량자가 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는 족족 압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을 꾸준히 남깁니다.
이때 그가 그린 자화상을 볼까요? 젊었을 때 그의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보이시죠? 63세의 자화상은 자신만만하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팔 수 없게 되자 도리어 그는 자신의 세계에 몰두한 철학적인 그림을 남기게 되죠. 이 과정에서 탕하의 규환처럼 여러 명작까지 남기게 되는데요. 30년 전 젊었을 때 그린 같은 주제의 그림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지만 예술가로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렘브란트는 그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린 덕분에 살아서 그는 모든 것을 잃지만 죽은 후 그의 명성으로 그의 집을 다시 되찾습니다. 오늘날 그의 집은 그를 기념하는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는 예술혼으로 죽은 후지만 결국 그의 집을 다시 찾은 거죠.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는 나락으로 추락. 하지만 그 이후 자신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린 예술가 렘브란트. 그의 인생이야말로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